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오랫동안 못 가고 있는 우리의 파라다이스, 아세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한국보다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시장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우리가 그 개별 기업들, 개별 국가들에 대해서는 참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굉장히 촌스러운 표현이라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선웨이대학교의 고영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막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고영경입니다. 지역 내부의 어떤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 지역 내와 해외를 연결하는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전체 글로벌 교역에서 예.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예. 지금 현재 교역량에서 보면 7에서 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꽤 크네요. 예. 그런데 2015년엔 그게 5%였어요. 와. 그리고 20년 전과 비교하면 20년 동안 그 전 세계 글로벌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하면서 그 뒤로 전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거죠. 이건 앞으로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차이나 다 중국에서 이제 나와서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기업들이 그럼 그 다음 타겟을 어디로 볼 것이냐.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지역으로 누구나 꼽았던 게 아세안이었고요.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엄청나게 중국에서 이제 아세안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한국 기업만 넘어왔겠느냐? 아니에요. 이제 중국 기업도 아세안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고 아니면 미국이 막혔으니까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아세안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조업에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아세안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고 아세안 소비 시장의 구매력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이제 아세안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아세안 헤드쿼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되게 특이하네요. 오히려 중국 기업들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또 중국이 또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시장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으로는 이제 좀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이 또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중 무역 갈등이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아세안 전체의 경제 성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아세안과 미국의 관계가 더 나빠질 일은 없거든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을 좀 더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지역과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알려가는 목적 자체가 좋구나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라는 환경이 있고 아세안이라는 환경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같이 뭘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좀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보면 될까요? 저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그래도 제조업 강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임금 여건이라든가 수출 여건에 있어서 아세안으로 진출하는 것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그런데 좀 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세안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광지로서 한두 번 가봤을 때의 느낌으로는 아세안이 그렇게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더 빠르게 리프로깅이 진행된다고 보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선 인터넷의 시대 없이 바로 모바일 세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균 연령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젊은 층의 인구들 혹은 또 중산층에 계속해서 편입되는 인구들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세계에 편입이 되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이동하면서 기업들도 그쪽으로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2020년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도 빠르게 디지털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이제 동남아에서도 아세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지고
이미 가지고 왔고요. 앞으로 더 그런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되게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 디지털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되게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취재를 하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 홈쇼핑 회사들이 네. 번번이 아세안 가서 망해서 왔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홈쇼핑 업체들이 진짜 거의 모든 홈쇼핑 업체가 동남아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다 한국에 다시 철수를 했는데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상점에서 팔다가 텔레비전으로 팔다가 그다음 모바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안 거치고 그냥 바로 모바일로 가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야, 저 동네는 도대체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경제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 한 7, 80년대 같은 느낌이라서 그 다음에 90년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2020년을 넘어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 그러는 건데 네. 이 동남아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건 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미 한국이 중국의 사례에서 배울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아세안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거의 중국의 패스를 비슷하게 밟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랩탑이나 뭐 데스크탑을 가지고 이커머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예. 세대를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격차가 있어요. 예. 같은 경제 블록 안에서도 싱가포르가 베트남이 같은 선상에서 그 성장의 궤도를 밟아가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있어서 예전에 이들 나라의 인터넷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예. 그리고 그 삼성과 애플폰만 있었을 때 비싼 모바일 폰도 굉장히 스마트폰이 굉장히 비쌌던 거죠. 예, 그러니까 폰을 사기도 힘들었고 그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써가지고 뭔가를 이용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비용이 비쌌는데 그게 최근 지난 한 몇 년, 7, 8년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이 빠르게 변화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많이 풀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누구나 모바일 폰쯤은 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집에 랩탑은 없어도 예. 모바일 폰은 있는. 예. 그런 인구가 엄청나게 갑자기 늘고, 그리고 인터넷 요금도 다양한 패키지가 나왔어요. 한국은 뭐 무제한, 뭐 이렇게 상당히, 한국이 인터넷 요금이 그렇게, 그 모바일 데이터 요금이 그렇게 싸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그래요? 받고 있는데. 통신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 제가 정확한 비교는 예.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패키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 중에서 페이스북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든가. 예? 예, 그만큼 그렇게만? 소셜 미디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 트위터를 쓰는 데는 그것만 패키지에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던가 하는 식의 여러 가지 패키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그 인터넷상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서비스 중에 SNS를 많이 쓰는 사람은 요거에 대해서는 요금을 싸게 받는 그런 통신 요금이 있다고요? 예. 와, 진짜 세분화돼 있네요, 그거는? 예. 그게 과거에 인터넷 데이터 요금이 너무 비싼데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쓰게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금들이 세분화돼서 나와 있었던 것이죠. 와, 이게 진짜 한국 통신사들은 이거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통신업계는 굉장히 좀 과점화돼 있고 성숙돼 있다 그래서 사실 보조금을 주고 핸드폰 바꿀 때 가져오는 게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게 사업 확장 전략이에요. 근데 그럼 통신 요금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뭐 정부에서 뭐라 그러면 노인 요금 조금 싸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부분들,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가격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와, 이거 진짜 정말 처음 들어본 얘기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벌어지고 있는 좀 독특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인터넷 데이터 요금을 이제 선불로 이제 한 달에 내가 몇 기가를 쓰는 데에 따라서 선불로 내는 게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썼었는데요. 그게 상대적으로 좀 쌉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통신사에 이렇게 깊게 매이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오시는 분도 다 유심칩을 사서 심카드를 사서 쓰고 버리고 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양한 요금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성장하는 모든 그 디지털 경제의 어떤 플레이어들, 아세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기본적인 바탕 자체가 모바일 베이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 전화기 쓰면은 통화 버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젊은 세대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선전화 시대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유선전화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긴 게 그냥 통신 버튼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수화기를 의미한다는 건 모르거든요. 근데 동남아에서는 진짜 그 뭐 유선은 다 이미 건너뛰었고 처음부터 모바일을 시작으로 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인드로 모바일로 접근하는지가 사실 상상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좀 아까 그 사례들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좀 예. 재밌는 그런 일화들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중국제 스마트폰도 굉장히 성능이 좋잖아요. 예, 예. 예, 누구나 이제는 한국에서도 일부 계층에서는 중국제 스마트폰을 일부러 사시기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까지 예. 고성능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예. 예, 근데 이제 예전에 동남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 요금도 비쌌고, 예. 그다음에 초기 스마트폰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는 이제 하나의 웹페이지를 띄우기 위해서, 모바일 페이지를 띄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소모되는 것들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메신저를 쓰지 않았어요. 메신저? 카톡? 예, 우리나라로 카카오톡과 치면 같은 카톡? 예, 예. 그런 게 무겁지 않은 걸 점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가 국가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예. 여전히 넘버원은 왓츠앱이거든요. 왓츠앱. 동남아 전체를 보면 왓츠앱이 넘버원 메신저입니다. 이게 근데 모바일 환경이라는 그 기기가 우리나라는 사실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좀 휴대폰이 고성능으로 나오고 여기에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무겁게 예. 하는 것도 그냥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나 좀 편리하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메신저가 필요했고 그게 왓츠앱이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어떤 홈페이지를 하나 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기능이라든가 다양한 화면들이 복잡하게 뜨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헤비한 로드가 걸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향하고 간단하게 뜨는 화면들을 선호했던 것이죠. 물론 왓츠앱이 넘버원 메신저가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예.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차이 구분하기가 한국 분들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폰과 모바일 서비스가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거워지는 거와 기기가 좋아지는 게 거의 같이 갔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은행 애플리케이션. 은행 애플리케이션 생각하면은 시중은행은 그 애플리케이션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근데 이거를 혁신이라고 해서 나온 데가 카카오뱅크였는데 예. 카카오뱅크를 써보면은 사실 뭐 은행이 뭐 돈 빌리고 돈 보내고 하면 되지 뭔 차이가 있냐 그러는데 써보신 분들 압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네.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를 체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쪽 시장에서는 기기의 차이 때문에 이게 극명하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런 서비스가 시작될 때 그 예, 예. 기계의 차이가 사실상은 존재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 예.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한번 락인된 커스터머들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맞아. 예. 왓츠앱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되게 간단한 메신저이지만 누구나 동남아 여기저기서 다 공통적으로 쓰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누구나 왓츠앱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시장이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 태국 같은 경우는 라인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라인, 네이버 예. 라인. 예. 자부심 느껴집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 이제 좀 마케팅을 하다가 예, 예. 지금은 굉장히 점유율이 미비한 상태로 남아 있고요. 라인은 태국에서 굉장히 성공을 해서 지금은 태국에서는 국민 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라인맨도 들어있고 라인 택시도 들어있고 그래서 국민 플랫폼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와, 이게 사실 라인이 한국에서는 또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일본에서도 많이 쓴다 그러고 뭐 태국에서도 많이 쓴다 그러고 정말 이게 국민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참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거기서 도대체 쟤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이제 기회가 되면 네. 라인에 대해서 또 다르게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은 약간 좀 브리핑이라고 좀 생각을 예. 하시고 세부적인 예. 얘기는 차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나중에 좀 더 길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 뭐 그랩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도 좀 들어보기는 했거든요. 예. 야 저 정도죠. 야, 저 동네에서 저게 잘 된다더라.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거기다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했다더라. 뭐 예.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물론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방대하겠지만, 이런 그 차량 공유 서비스가 동남아에서 이렇게 활성화하게 된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예, 사실상 동남아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진짜 일반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가지고 들어온 1등 공신은 그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고 내가 거기서 이커머스를 힘들게 주문하고 이랬던 방식이라면 예. 누구나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라는 게 이렇게 내 생활을 편리하게 하게끔 만드는 최초의 경험을 제시한 스타트업이 그랩이죠. 예, 왜냐하면 동남아 뭐 한국처럼 사실 전 세계 어디 가도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동남아에서도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이 대중교통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편리하게 어디를 가도 연결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차도 많이 막히고요. 대도시들은 차도 많이 막히고 대중교통이 충분히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점을 파고들어서 솔루션을 제공한 기업이 바로 그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대중교통이 먼저 있고 네. 그 다음 모바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중교통도 없는 데다 모바일이 나왔을 때 생겨나는 그런 시너지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속도가 더 빨리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동남아는 우리에게 되게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그 도전들이 그렇게까지 성과를 낸 뭐 사례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말씀대로 지금 그 동남아의 경제 수준이 단순히 하청기지가 아니라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미중무역 관계의 어떤 그 대안으로서 아세안 시장이 굉장히 확장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그 아세안 시장에 이제 뭐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이번에는 좀 더 그 아세안 시장에서 잘 알고 실제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시작하며 이걸 어떻게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동안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고영훈 교수님 모시고 하는 1부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말 색다르고 정말 특이한 아세안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